인공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놀라운 인식력과 판단력은 단순한 기능을 가진 몇 개의 신경세포 조합에 의해 행해진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서 행동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뇌에서 있는 세포들 몇 개의 조합을 통해서 바로바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동을 취하는 거 모두 뇌에 있는 세포를 통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기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신경세포 조직을 인위로 만들 수 없을까란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I 있잖아요. 가장 쉬운 예로는 알파고. 바둑을 스스로 두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은 네이버에 있는 음성인식기도 똑같아요. 내가 뭐 찾아줘 하면은 그대로 검색을 해서 찾아주잖아요. 그렇게 학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웃풋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나올 수 있게 똑같이 기계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생각에 착안을 둔 방법이 인공신경망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인공신경망의 연구를 보시면 1943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이때 맥컬럭과 피츠라는 학자들이 인간의 뇌의 수많은 신경세포가 연결된 하나의 디지털 네트워크 모형으로 간주하고 신경세포의 신호 처리 과정을 모형화하여 단순 패턴 분류하는 모형을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단순 패턴 분류 모형을 개발을 했는데, 헤비라는 사람이 신경세포인 뉴런 사이의 연결 강도를 조정하여 학습 규칙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로젠블럿이라는 사람이 퍼셉트론이라는 인공세포를 개발합니다. 이 퍼셉트론이라는 인공세포를 개발하게 되면서 인공신경망, 사람의 뇌를 본뜬 인간의 신경세포 조직을 인위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지게 돼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선형의 한계점이 발생을 해요, 이때. 그래서 XOR이라는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서 이때부터 다시 인공신경망에 대한 암흑기, 빙하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인공신경망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XOR이란 것은 뒤에서 제가 인공신경망 구조를 설명할 때 어떨 때 XOR이라는 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지나고 나서 호필드랑 러메라트, 맥클랜드라는 사람이 역전파 알고리즘이란 것을 활용해서 비선형성을 극복한 다계층 퍼셉트론으로 새로운 인공신경망 모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하면서 인공신경망이 2000년대 초반 그때부터 다시 부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딥러닝이라고 하죠. 딥러닝을 할 때 기초가 되는 게 인공신경망입니다. 이 인공신경망의 층의 개수가 여러 개가 늘어나게 되면서 딥러닝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공신경망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딥러닝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인공신경망에 기초하고 있는 딥러닝은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가 비교사 학습을 이용한 전처리 과정을 다층 신경망에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층망을 쌓아도 정확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2012년 개선된 기법을 객체 인식에 적용해서 오류율을 기존 방식 대비 10%가량 떨어뜨리면서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을 여러 층 쌓아 올려서 모델을 구축하는 머신러닝 방법이라면 어떠한 접근 방법이든 딥러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모델들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딥신경망이라고 해서 제가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다중은닉층이 존재하는 신경망을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컨볼루셔널 신경망이라서 해서 CNN이라고 표현합니다. CNN은 동물의 시각 피질 구조와 유사하게 뉴런 사이에 연결 패턴을 형성하는 신경망이다. 그리고 RNN, 그 다음에 RBM이라는 방법도 있더라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에 DNN, CNN, RNN, RBM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거는 인터넷에 쳐도 금방금방 어떤 건지 다 나와요. 좀 더 자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활용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좀 과거 거예요. 예전 건데 음성인식과 번역 그리고 이미지 인식 분야에도 적용이 되고 있더라. 자, 네이버, 구글도 구글인데 네이버 스마트 렌즈를 써서 사진을 찍었을 때 그게 어떤 건지 바로 판단을 해주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음성인식을 해도 팝하고에서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인식을 해서 이게 어떤 말인지 번역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게 어떤 단어인지 말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뉴럴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미지 인식, 딥페이스를 통해서 얼굴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얼굴 인식률이 97.5%라고 할 때 딥페이스의 얼굴 인식률은 97.25%로 사람이 인식하는 거랑 거의 동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더 좋은 모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MS, 네이버 등에서도 등에서도 딥러닝을 활용한 모형들 그리고 서비스들을 구축을 하고 있더라라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직접 이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형회귀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AX 플러스 B를 구해가지고 최적의 A와 B를 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회귀선을 그었을 때 각각 점들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선으로 이어지는 에러 값이 이런 에러의 총합이 0으로 가는 회귀식이 가장 올바른, 가장 이상적인 회귀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할 때도 이런 에러 값들을 다 더한 것을 코스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에러 값의 총합인 이 i를 코스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코스트가 최하가 되는, 제일 작아지는 그 식을 만들어내거나 그 모형을 찾아내는 게 인공신경망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에러의 총합이 이렇게 있을 때 XY에 대해서 값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봤을 때 에러 값이 XY에 대해서 점점 줄어들 때가 있는데 이게 인공신경망을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에러 값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늘어났다가 이런 현상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에러가 최소값이라고 봤는데 더 내려갔다가 여기가 최소값이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도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여기가 최소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또 다시 내려가서 여기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저희가 최소의 에러 값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러 값이란 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반복을 하다 보면은 최소로 하는 이 에러 값을 찾아 나가더라 라고 해서 인공신경망이 계속해서 한 번 학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계속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걸 학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에러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똑같아요. 인공신경망도 이런 식으로 계속 에러를 찾아 나가다 보면 최소로 하는 에러 값이 있는 이 값을 찾아낼 겁니다. 이 값을 찾아낼 때까지 인공신경망을 계속 학습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면 인간의 뇌를 기반으로 한 추론 모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의 추론 모델은 뉴런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중간에 동그란 게 세포체라고 해서 뉴런이고요. 그 주위에 수상돌기나 시냅스 같은 걸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하나의 세포는 다른 세포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축색돌기를 통해서 시냅스랑 수상돌기가 세포체랑 또 연결이 될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뇌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뉴런은 기본적인 정보 처리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의 특징을 보시면
100억 개의 뉴런과 각 뉴런을 연결하는 6조 개의 시냅스의 결합체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현존하는 어떤 컴퓨터보다 빠르게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인간의 뇌는 매우 복잡하고 비선형적이며 병렬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를 하면 B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회기식에서도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서 이 a 값이 증가하면은 이 y 값이 반드시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런 선형적인 구조를 가지는 게 사람의 뇌는 아니에요. 이게 늘었다고 해도 사람 뇌에서 하는 행동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뇌는 비선형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하나의 일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보는 신경망 전체에 동시에 저장되고 동시에 처리가 됩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피는 것도 뇌에서 이렇게 필 때 한 번에 정보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서 계산을 하고 이렇게 펴지거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성에 따라서 잘못된 답으로 이끄는 뉴런들 사이에는 연결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답으로 이끄는 연결은 강화될 거예요. 인간의 뇌를 모델링을 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인간의 뇌가 그런 특징을 가졌으면 이거를 우리가 도식화해서 모형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뇌의 뉴런과 비슷하게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뉴런이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게 연결된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뉴런은 가중치가 있는 링크들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뉴런은 연결을 통해 여러 입력 신호를 받지만 출력 신호는 오직 하나만 생성하더라. 그래서 아래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저기 앞에서 야구공이 날라옵니다, 저한테. 근데 야구공이 날라온 걸 저는 봤어요. 봤을 때 내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야구공을 피한다. 자리에 앉아서 피하거나 아니면 야구공을 쳐낸다. 야구공을 맞는다. 한 3가지 정도로 나온다고 할게요. 피한다, 잡는다, 맞는다. 그러면은 그 3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행동을 하는 것을 입력을 3가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각각 뇌에서 3가지 생각을 입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한다, 맞는다, 잡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뉴런들하고 같이 엄청 연결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거는 맞으면 아플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맞는 쪽으로는 맞거나 잡는 쪽은 피하겠죠, 당연히. 피하고 피하는 쪽에 있는 입력과 입력과 그 노드들의 선이 굵기가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조합돼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결과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3가지를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피한다라는 하나의 결과로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입력되는 생각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입력되는 입력되는 값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목표값이 있어야 되는 출력값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공을 보고 생각을 해서 맞는다든지 피한다든지 아니면 잡는다든지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 그걸 간단하게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 입력값이 입력이 됐을 때. 그리고 정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입력값에 대해서 다른 뉴런과의 연결에 대한 강도는 선이 굵어지면서 이 입력값이 행동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가중치가 커진다. 확률이 높아진다는 아니고 가중치가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할 행동에 대해서는 연결되는 가중치의 선이 매우 얇아집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의 학습은 신경망은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조정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뉴런의 링크로 연결되어 있고 각 링크에는 그 연관된 수치적인 가중치가 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피한다고 했죠. 피한다고 했을 때 다른 뉴런하고 연결될 때 두꺼워진다고 했어요.
두꺼워지면은 가중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얇아지면 그 행동을 안 할 거니까 가중치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중치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가중치는 장기 기억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각 뉴런 입력 강도, 즉 중요도를 표현을 해요. 가중치가 높으면 중요한 변수, 중요해질 수 있다. 그 행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중치가 높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의 가중치 조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를 초기화하고 훈련 예제들의 집합에서 해당 가중치를 갱신을 하더라. 그리고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먼저 선택하고 어떤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할지 결정한 후에 신경망을 훈련을 시키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신경망의 대략적인 개요를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 뉴런과 링크를 통해서 뉴런들이 연결이 돼서 입력되는 행동은 여러 가지지만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은 하나다 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